돌이켜보니까 제가 심리학을 한 지는 올해가 37년째입니다. 37년째이고 위기 관리라고 하는 정말로 세계 유일이고 우리나라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위기 관리라는 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가 25년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만나면서 37년, 40년이 되면 일정 정도 사람의 삶에 대해서 혹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더 모르겠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조언을 한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이게 얼마나 무례한 일이고 그동안 잘못되어 왔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했었던 모든 것을 돌이켜보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위기에 처한 분들을 만나다 보면 사실 주로 제가 만나는 분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어찌하다 보니까 세월호 때에 희생됐던 유가족과 안산 쪽에 가서 활동도 많이 했고요. 코로나 때는 어찌 또 하다 보니까 한국심리학회 코로나19 위원장으로서 전국 대상의 서비스도 해봤고요.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친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사실 우리들의 삶을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례하고 사실은 우리가 불평을 한다는 것이 정말 복에 겨운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아산중앙병원의 응급실인데 누구누구의 남자친구인데 음독 자살을 시도했던 겁니다. 근데 위세척을 하고 깨어났는데 저만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 내담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습을 하고 이틀 후에 만났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잠에서 깨어났는데 남자친구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나를 찾은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담자가 하는 말이 제가 죽으면 교수님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감정 컨트롤 좀 잘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제 국가 사업이라든지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자꾸 프로젝트나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의 생명과 그들의 삶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사업이나 프로젝트 얘기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불편하긴 한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쪽에 제가 책을 많이 쓰기도 했는데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과 이런 생각을 해준 수많은 분들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왜 유명한 사람들이 썼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 만나면서 과연 그들과 함께하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세상 어디에도 죽기로 결정된 사람 없고 사실은 10분 혹은 20분 후의 삶도 예상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영원할 것이고 자신들은 예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시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옆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간판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산사태가 나서 집은 무너졌는데 와이프는 실종이 돼서 못 찾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과연 이분들한테 용기를 내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도 꿈은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아야 하는 게 뭔가 왜 살아야 할까 그다음에 살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일까 그래서 오히려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렇게 나더라고요. 살아야 하는 이유와 삶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바보 같은 이야기다라고 벌써
엄청나게 저보다 유명한 철학자들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답이 없을 밖에 없는 건데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에 철저히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 생각을 과연 내 앞에 있는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를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고맙고 위로와 위안을 느꼈다는 건 뭐냐면,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철학책과 종교서적을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 쪽을 보고 기독교를 보고 또 실존주의 철학을 보고 해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추구하긴 해야 되지만 과연 하나의 단어로 형상하기는 힘들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결국 그 정답은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들의 선배와 많은 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걸까에 대해서는 정답 아닌 어떤 방법들은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인용하고 있는 것은 니체의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여기 이제 낙타와 사자와 아이가 나옵니다. 자, 과연 많은 분들은 사막에서 낙타의 그 생존력이라든지 그 강건함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담과 의무에 복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나는 낙타와 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닌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자와 같은 삶, 저는 처음에 본격적으로 많이 하기 전은 나는 용맹하고 전투적이고 세상에 아무도 또 없는 데서 개척하면서 살아가니까 니체라는 사람도 사자와 같은 삶을 권했을 거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힘을 통한 것, 권력 쪽으로 지향되고 있어서 내 개인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의 이야기고 제가 어느 정도 이 부분하고는 공통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결국 니체가 얘기한 건 뭐냐? 아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제가 가장 많이 좋아하는 거는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그거에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아이와 같은 삶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순간의 충만함을 즐기면서 사는 삶, 이런 삶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경우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세요. 그 재난에 노출되었거나 가정폭력에 노출되기도 했었고 자살하려고 하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부모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철학자들도 얘기했고 제가 임상 그다음에 위기관리 상담 전문가로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힘들고 어렵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하다, 칭찬받을 만하다. 그런데 무엇을 더 원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이런 경험도 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수련할 때 3년 차 때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4년 후에 낳았는데요. 서울대병원 시스템이 2년은 성인병동에서 수련을 하고 1년은 어린이병동에서 수련을 받습니다. 근데 어린이병원을 가려고 하다 보면 빨리 가야 되니까 응급실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응급실에 있는 아이들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를 낳을 시기가 되니까. 그런데 침대도 아니고 그냥 유모차에 있는데 아이들이 혈관을 꽂을 데가 없으니까 이 발 뒤꿈치에다가 주사 바늘을 꽂기도 하고 이 머리 쪽으로도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저의 소원은,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난다면
두 손 두 발 다 있는 온전한 애만 주십시오. 다른 거 하나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운동도 잘했으면 좋겠고요.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요. 착한 일도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우리에게 아이를 보내주실 때는 그런 조건 없이 보내줬는데 내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다 보니까 내가 아이를 잃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아이의 어떤 행동이나 성과보다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나에게 기쁨을 줬고 나에게 감사함을 느낀 존재였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자. 근데 결국 뭐 계시지만 잠깐뿐이죠. 요즘도 넌 왜 그렇게 못하니? 이렇게 혼내기도 하는데 그래도 가끔은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애를 쓰긴 합니다. 요즘 또 제가 고민을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나한테는 이렇게 맨날 실패와 좌절이 있지? 그런데 왜 나한테는 계속 우환이 겹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보면 아버님 돌아가시고 또 했더니 곧바로 또 어머니 암에 진단되시고 또 진단돼서 항암 들어갔더니 갑자기 또 전이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게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 있어서 교훈은 뭐냐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살로 사망을 했거나 이번에 이태원 관련되어서도 참사에 희생된 유가족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보고 싶은데 욕하고 싶은데 대상이 사라졌답니다. 그러면 제가 얻은 교훈은 있을 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너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전달하고 살 시간만으로도 부족하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갖고 싶은 것 혹은 내가 하지 못한 것을 그들이 해주길 바라면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그런 반성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수님도 나의 서장 잘 알잖아요. 교수님이 죽으라면 죽을 거고 살라면 살 겁니다. 저에게 그렇게 물어오는 내담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살라는 얘기 안 합니다. 왜 죽으려고 하는지 얘기나 해봅시다요.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위기관리 혹은 위기 상담과 관련돼서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다 보면 각각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내가 다 해줄게. 말만 해. 내가 다 풀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욕구보다는 주변의 사람의 욕구에 충실해서 자기 만족에 의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 같은 경우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주로 자살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수님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도 상담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수님 앞에서는 숨소리도 못 내고 긴장할 것 같아요. 그래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은 잘했다. 고생했네. 뭐 못할 게 뭐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가장 허용적이고 내비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후배를 좀 군기를 잡으려고 해도 교수님 앞에만 가면 모든 게 다 엉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지향점은 있지만 결국 그들이 아니면 우리들이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판만 만들어줘도
각자들은 알아서 할 것이고 그들이 만족하며 살아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오늘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실제로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행복이라는 부분이나 만족이라는 부분도 찾아봤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으로 많은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요. 스티브 잡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매일매일을 인생의 마지막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꼭 성공할 것이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일매일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제 와이프와 우리 아이와 내 학생과 내 주변 사람에게 고맙고 소중하다는 말을 하면 내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엄청나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얻은 교훈은요, 남을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도움을 받는 분들이 되게 행복해 하세요. 근데 더 큰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도와주는 사람이 더 성장하고 더 만족해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거나 인생의 바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수님은 어떻게 사세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저는 첫 번째 얘기하는 거는 저는 학생들을 데리고 푸념하며 삽니다. 그러고 술도 자주 먹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힘들고 어렵고 지친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는 그냥 한 얘기였는데 이분들은 정말 고마워하시는구나. 그럼 과연 내가 이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펼쳐놓기만 해도 나는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워낙 저는 시골에서 컸고요. 요즘도 텃밭을 주말 농장을 하는데요.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봄이 되면 식물이 자라고 꽃을 피고 또 가을이 되면 또 다른 게 피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를 내가 의도를 가지고 시기별로 물을 주고 싹을 틔우고 꽃이 피려면 얼마나 힘들까. 정말 오묘한 진리가 있는 것 같다. 근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이면서 실존주의 쪽으로 많이 한 분인데 이 말을 한 거예요. 하찮은 꽃도 전 우주가 참여한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꽃도 그런데 인간은 말에 무엇일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존귀하고 소중하고, 그런데 자꾸 우리들은 많은 부분에 조건을 붙이고 그것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을 할 때 지금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어떤 직업을 가시고 아니면 어떤 경력을 가지시고 현재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칭찬받아야 되고 존엄에 대해서 존중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계신 여러분, 그리고 저도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내담자가 우리 상담센터에 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병원에 가면 어떤 환자가 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국가기관에 가서 얘기를 하거나 우리 학생들이나 수업에 얘기할 때도 내담자나 환자라는 말을 못 쓰게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만난 사람들은 저와는 너무나 똑같고 경우에 따른 저보다 더 월등한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때 살아가다가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데 어렵다고 해서 이분들을 과연 환자 혹은 내담자라고 칭하는 게 맞는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분들은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다. 근데 그 중에 평소에 하던 대로 적용했던 것이 먹히지 않아서 한계를 느꼈을 때 그분들은 우리가 내담자나 환자라고 칭하고 그분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것,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고 혹은 중간에 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귀한 분이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순간에 충실하라.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합니다. 옛날엔 내가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왜 이러지? 그리고 내가 꿈꾸는 게 있는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문장은 순간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충실하라. 비교하지 말아라. 내가 가진 것에 있으면 모든 것은 행복해지리라. 이제 그 말이라고 합니다.